봄이 오면 상가들은 수많은 보물로 가득 찹니다. 그 중에서도 깊은 산자락, 차가운 땅 속에서 고개를 내미는 작은 나물이 있죠. 생김새는 소박하지만 영양과 효능은 왕의 식탁에도 오를 만큼 뛰어난 봄의 선물, 바로 콩팥나물입니다. 오늘은 이름조차 생소한 분이 많을 이 콩팥나물에 담긴 역사, 숨겨진 과학,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까지 깊고도 맛있는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1부. 콩팥나물이란? 정체와 이름 유래. 콩팥나물은 맷두릅 또는 땅두릅이라고도 불림. 뿌리 모양이 사람의 콩팥과 비슷해 붙은 이름. 봄철 산나물 중에서도 채취 시기가 매우 짧음. 식물학적 특징. 미나리과 식물 학명 아랄리아 코르다타. 두릅나무의 친척격. 땅속 뿌리와 뿌리줄기에서 어린 싹이 나옴. 채취 난이도. 깊은 산, 비옥한 부엽도 서늘한 그늘에서 자람. 무분별 채취 시 개체수 급감. 2부. 역사와 민속 속 콩팥나물. 옛날 사람들의 귀한 봄나물. 조선시대의 산림경제, 동의보감의 기록. 주로 왕실과 양반가의 봄 보양식. 민속적 의미. 마을 어르신들은 콩팥나물 먹어야 한 해를 거뜬하게 보낸다 믿음. 채취 후 첫 데친물은 버리고 두 번째 물에 삶아 쓴맛을 줄이는 전통. 이름의 지역별 차이. 강원도. 땅두릅 전라도. 맷두릅 일부 지역. 참두릅. 3부. 과학이 밝힌 콩팥나물의 효능. 영양 성분. 사포닌, 비타민 A, C, 칼륨, 철분 풍부. 단백질 함량이 나물 중 높은 편. 건강 효과. 신장 건강. 이름처럼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 이뇨작용. 몸속 노폐물 배출. 항산화. 사포닌이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봄철 춘곤증 완화. 4부. 콩팥나물과 비슷하지만 다른 식물들. 두릅과의 차이. 두릅은 나무에서 자라며 향이 강함. 콩팥나물은 땅에서 자라며 향이 더우는. 잘못 채취하면 위험한 독초. 동미나리, 참나물 어린 잎과 혼동 가능성. 잘 모르면 산에서 채취 금지 권고. 5부. 요리와 맛의 세계. 전통 요리법.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기. 나물 무침, 장아찌, 된장국. 현대식 변형. 콩팥나물 페스토 파스타, 나물 비빔밥, 튀김. 맛의 특징. 씹을수록 퍼지는 은은한 쌉싸래함. 봄철 입맛을 돋우는 향이 강점. 6부. 채취와 보존 이야기. 채취 시기. 4, 5월 초순. 어린 순만 채취. 지속 가능성 문제. 무분별 채취. 개체수 감소. 일부 지자체는 보호종 지정 논의. 재배 시도. 최근 일부 농가에서 재배 성공. 안정 공급 가능성. 7부. 콩팥나물과 문화 그리고 해외 이야기. 한국 외의 사례. 일본. 우도라 불리며 고급 식재료 취급. 중국 일부 지역도 봄 약초로 사용. 문화적 상징성. 봄 건강 새로운 시작의 상징. 예로부터 산에서 내려온 첫 손님이라 불림. 8부. 집에서 즐기는 콩팥나물. 보관법.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 시 3, 4일. 데친 후 냉동 보관 가능. 콩팥나물은 단순한 봄나물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건네는 작은 약속입니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향기, 세대를 이어온 지혜, 그리고 지구를 아끼는 마음까지 담겨 있죠. 다음 봄 산길에서 이 작은 초록을 만나게 된다면 잠시 멈춰 서서 그 소중함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발끝 아래 작은 무리들이 바쁘게 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흙 위에 난 좁은 길, 그 위로 줄을 지어 움직이는 이 작은 존재들, 바로 개미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곤충들이 단순히 먹이를 찾고 둥지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의 세계는 철저한 규율과 전략,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개미라는 작은 생명체 속에 숨겨진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곤충이 어떻게 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공적인 생명체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죠. 1부. 개미의 놀라운 다양성. 개미는 전 세계에 약 1만 4천 종 이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매년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있어요. 아마 실제로는 2만 종이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들은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지구 거의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나무 꼭대기, 땅속 깊은 곳, 심지어 건물벽 틈까지 그들의 서식지는 정말 다양하죠. 사막개미. 태양 아래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태양의 각도와 지면의 미세한 패턴을 기억합니다. 군대개미. 둥지를 만들지 않고 무리를 이끌고 이동하며 눈앞의 모든 곤충을 사냥합니다. 나무개미. 나무 속을 파고들어 집을 만들며 가지 사이로 다리를 놓아 다른 나무로 이동합니다. 불개미. 독성이 강한 산성 액체를 분사하며 홍수 시에는 서로 몸을 연결해 살아있는 뗏목을 만들어 떠다닙니다. 개미의 몸 길이는 1mm도 안 되는 초소형부터 5cm가 넘는 대형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큰 개미는 멸종한 티타노마이르마 거거스로 날개 길이가 15cm나 되었죠. 이렇게 다양한 개미의 세계는 마치 인류의 다양한 문화권과도 비슷합니다. 2부. 개미 왕국의 사회 구조. 개미 사회는 철저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이 세 계급은 유전과 환경 그리고 먹이로 결정됩니다. 여왕개미. 한 군집의 어머니이자 생명의 근원. 알만 낳고 나머지 모든 일은 다른 개미들이 합니다. 여왕개미의 수명은 놀랍게도 30년이 넘기도 합니다. 곤충 중 최장수죠. 일개미. 둥지 청소, 유축 먹이 주기, 여왕 돌보기, 먹이 운반, 건축 등 모든 노동을 담당합니다. 병정개미. 큰 턱과 두꺼운 갑옷 같은 몸으로 외부 침입자를 막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알에서 태어난 유충이라도 먹는 먹이의 종류와 양에 따라 계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릴 때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먹으면 병정개미로,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 일개미로 성장하는 시기죠. 이 구조 덕분에 개미 군집은 혼란 없이 운영됩니다. 말 그대로 작은 완벽한 사회입니다. 3부. 개미의 언어. 페로몬과 진동. 개미는 말을 못하지만 놀라운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페로몬과 진동. 페로몬. 개미는 몸에서 특별한 화학물질을 분비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길로 가면 먹이가 있다, 위험하니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같은 신호를 냅니다. 개미가 줄을 지어 다니는 건 앞서간 개미가 남긴 페로몬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진동 신호. 일부 종은 땅이나 둥지를 두드려 진동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긴급 구조나 적 발견 같은 특수 상황에서 사용하죠. 흥미로운 건 개미의 화학 언어가 마치 프로그래밍 코드처럼 규칙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같은 신호를 같은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규율이 있다는 거죠. 4부. 개미의 건축술. 개미집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여러 층으로 나뉜 방, 유충방, 먹이 저장고, 쓰레기 처리장까지 갖춘 복합 건물입니다. 사막 개미집은 바람이 잘 통하는 환기 구조를 만들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열대 개미는 내부 온도를 26에서 28도로 유지하는데 이는 그들이 기르는 곰팡이가 잘 자라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일부 개미집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됩니다. 인간이 만든 건물보다 더 오랫동안 쓰이는 셈이죠. 5부. 개미와 농업 가축. 여러분, 개미도 농부와 목동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진딧물 목축. 개미는 진딧물을 젖소처럼 기릅니다. 진딧물은 식물즙을 먹고 단물을 배출하는데 개미는 그 단물을 먹죠. 개미는 진딧물을 천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잎쿵개미의 곰팡이 농장. 잎쿵개미는 매일 신선한 잎을 잘라 둥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잎 위에 곰팡이를 재배하죠. 이 곰팡이가 개미의 주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곰팡이 종은 개미 없이는 살 수 없고 개미도 곰팡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미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우리가 배울 점이 무궁무진합니다. 협력, 질서, 환경 적응력, 그리고 놀라운 기술력. 다음에 길 위에서 개미를 보게 된다면 그 발걸음 속에 숨겨진 거대한 제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인류가 우주로 나간 건 불과 60여 년 전이라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혹시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에 누군가가 이미 우주를 여행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대 유적 속의 정체 모를 설계도, 수천 년 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존재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 흔적들. 오늘은 고대 우주여행의 미스터리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고대 우주여행 가설의 시작. 엔션트 에스트로넛 티어리라는 용어는 1960년대에 대중화되었지만 그 뿌리는 훨씬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의 기원이나 문명의 급격한 발전을 외계 문명 또는 잃어버린 고대 문명의 개입으로 설명하는 가설이죠. 초기 제안자들은 이집트, 마야, 수메르 문명을 분석하며 이건 단순한 농경 사회에서 나올 수 없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고대 비행기와 우주선의 흔적. 콜롬비아의 황금 비행기 모형. 약 1000년 전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 지역에서 발견된 금속 장식품 중에는 현대의 제트기와 놀랍게 닮은 물체가 있습니다. 학계는 새 모양 장식이라 보지만 공기역학 전문가들은 실제 비행 가능성을 갖춘 설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집트 아비도스 신전의 벽화. 헬리콥터, 잠수함, 비행기와 흡사한 형상이 새겨져 있어 일부는 이를 고대의 교통수단 도면이라 해석합니다. 3. 수메르 문명의 별에서 온 지도. 수메르 점토판에는 태양계를 정확하게 묘사한 그림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건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천왕성과 해왕성까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고대 수메르어 기록에는 아누나키라는 존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류에게 지식을 주었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 속 여행 경로가 현대의 우주 비행 궤도 개념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4. 인도의 비마나 비행선. 인도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에는 비마나라는 하늘을 나는 마차가 나옵니다. 단순한 신화처럼 보이지만 고대 산스크리트 문헌 비마니카 샤스트라에는 추진 방식, 재료, 비행 규칙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건 실제 비행 매뉴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5. 고대인들이 남긴 우주인 형상. 중남미 나스카 라인 중 일부는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거대 도형입니다. 특히 우주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인물 그림은 고글과 헬멧 같은 장비를 착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파라카스 섬유 문양, 멕시코 팔렌케의 마야 왕관 뚜껑 부조 등에서도 로켓에 탄 인물을 연상케 하는 형상이 발견됩니다. 6. 잃어버린 고대 항성 지도. 15,000년 전 동굴 벽화 속 별자리들이 현대 천문학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도그온족은 시리우스 별에 보이지 않는 동반성 시리우스 B의 존재를 고대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를 확인한 건 20세기 중반이죠. 어떻게 맨눈으로 불가능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고대 우주여행에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7. 과학과 신화의 경계. 비평가들은 이건 단순한 우연, 과대 해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서로 다른 대륙, 서로 다른 시대의 문명들이 하늘에서 온 존재와 날아다니는 탈것을 동일하게 묘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여행 경험 없이는 만들기 힘든 디테일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건 단순한 상상일까요? 8. 현대 과학과의 비교. 우주선 추진 원리, 궤도 계산, 방사선 차단 기술 등은 현대에도 극도로 복잡한 분야입니다. 고대 문명에서 이와 유사한 원리를 암시하는 기록이 있다는 건 우연치고는 놀라운 일입니다. 특히 일부 고대 금속 합금은 현대의 정밀 제조 수준과 맞먹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9. 고대 우주여행의 가능성과 한계. 만약 고대 인류가 직접 우주여행을 했다면 그 흔적은 어딘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일부는 그 기술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거나 후손이 이해할 수 없어서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설은 외계 문명이 잠시 개입했을 뿐 기술을 전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대인들이 단순한 상상력으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인류보다 먼저 우주를 누빈 여행자가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아직 별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책갈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책 읽을 때 페이지 표시하는 작은 도구, 그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근데 말이죠, 이 작은 책갈피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재다능하게 변신할 수 있는지 아시면 아마 집안 곳곳에 책갈피를 숨겨두게 될 겁니다. 오늘은 단순한 종이 조각, 아니, 생활 마법사로 변신하는 책갈피의 10가지 반전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케이블 정리 도우미. 책갈피를 두꺼운 플라스틱 재질로 쓰면 충전 케이블이나 이어폰 줄이 꼬이지 않게 감아둘 수 있어요. 특히 구멍이 있는 책갈피라면 케이블을 감고 그 구멍에 끼우면 풀림 방지까지 완벽합니다. 2. 냉장고 속 메모보드.
책갈피 뒷면에 마그넷을 붙이면 냉장고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할 일 장보기 목록 유통기한 표시까지. 디자인 예쁜 책갈피면 주방 분위기도 살려줘요. 3. 작은 서랍 속 분리판. 액세서리나 USB, 작은 사무용품을 넣는 서랍안, 섹션 구분하기 힘들죠? 두꺼운 책갈피를 칸막이처럼 세워 넣으면 저렴하고 깔끔하게 분리 정리가 됩니다. 4. 응급 손톱 손질 도구. 양면 테이프에 사포질을 붙인 미니 책갈피를 만들면 가방 속에서 간단히 손톱을 정리할 수 있는 응급 네일 파일로 변신합니다. 가볍고 휴대성 최고죠. 5. 주차장 차량 위치 표시. 넓은 마트 주차장에서 차 위치 헷갈리죠? 책갈피의 층수와 구역을 적어 대시보드에 살짝 올려두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주차장에선 색깔 있는 책갈피가 더 눈에 잘 띄어요. 6. 가방 속 임시 카드 지갑. 지갑을 두고 나왔을 때 책갈피 한 장으로 간단한 카드 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반으로 접어 양쪽 끝을 테이프로 막으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안전하게 넣어둘 수 있죠. 7. 다이어리 태그. 다이어리나 노트에 여러 개의 책갈피를 붙여두면 섹션별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일정 메모 페이지 아이디어 노트. 색깔별로 표시하면 더 직관적이에요. 8. 식물 이름표. 집에서 키우는 식물 화분에 책갈피를 꽂고 앞면에 식물 이름과 물 주는 날짜를 적으면 훌륭한 식물 태그가 됩니다. 방수 코팅된 책갈피면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9. 여행 가방 네임 태그. 책갈피 한쪽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고 투명 테이프로 코팅하면 여행 가방 네임 태그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볍고 제작비 0원 그리고 잃어버릴 확률 줄어듭니다. 10. 비상 통장. 서류 분류 라벨. 집에 보관하는 통장이나 서류철에 책갈피를 라벨처럼 꽂아두면 한눈에 분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다꾸용 책갈피나 그림 있는 책갈피를 쓰면 분류도 예쁘게 돼요. 이렇게 작은 책갈피 하나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나요? 집에 굴러다니는 책갈피 이제는 책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핸드폰을 몇 시간이나 사용하시나요?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기계. 하지만 이 작은 기계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진실과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알려진 상식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핸드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핸드폰 전자파의 진실과 거짓. 흔히 핸드폰 전자파가 뇌종양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자파 세기는 전자레인지의 수천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제보건기구는 바람 가능성 그룹에 넣긴 했지만 커피나 김치, 심지어 집에서 나오는 먼지도 같은 등급에 속합니다. 진실은 아직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거짓은 완전히 무해하다라고 단정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장시간 통화할 경우 체온이 올라가고 수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은 큰 병을 만들진 않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간접적 영향은 있습니다. 2. 핸드폰 배터리 충전의 진실과 거짓. 자꾸 충전하면 배터리가 망가진다.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과거 니켈, 카드뮴 배터리 시절에는 메모리 효과 때문에 100% 다 쓰고 충전해야 했지만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히려 20에서 80% 수준에서 관리할 때 가장 수명이 깁니다. 또 한 가지 밤새 충전하면 폭발한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스마트폰은 충전 관리 칩이 들어있어 100%가 되면 전류를 차단합니다. 다만 진실은 과열된 상태에서 케이스를 씌운 채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를 빠르게 노화시킨다는 점입니다. 3. 핸드폰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 거짓. 핸드폰을 오래 쓰면 IQ가 떨어진다. 과학적 근거 없음. 진실.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약화될 수 있음. 실제로 실험에서 단순히 핸드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만으로도 뇌가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주시해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즉 핸드폰은 단순히 사용 시간뿐 아니라 존재 자체로도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4. 핸드폰 카메라의 진실과 거짓. 스마트폰 카메라는 전문가 카메라보다 못하다. 절반의 거짓. 사실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는 단순 화소수 경쟁을 넘어
AI 기반 이미지 보정으로 DSLR에 맞먹는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빛이 매우 어두운 환경이나 광학줌 영역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보는 멋진 사진의 상당수는 사실상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낸 가상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5. 핸드폰 음성 비서와 개인정보. 거짓. 핸드폰은 늘 내 말을 엿듣고 있다. 실제로는 상시 녹음하지 않으며 헤이 시리, 오케이 구글 같은 트리거 단어를 인식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트리거 이전 몇 초간의 대화도 함께 서버에 전송된다는 점입니다. 또 앱 권한 설정을 잘못하면 위치, 연락처, 검색 기록이 마케팅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6. 핸드폰 중독의 진실과 거짓. 거짓. 하루에 몇 시간만 줄이면 괜찮다. 진실. 사용 시간보다 중요한 건 사용 패턴입니다. 10분씩 수십 번 켜는 습관이 오히려 한 번에 2시간 쓰는 것보다 더 중독성을 강화합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자주 분비되면서 즉각적 보상 체계에 길들여지는 거죠. 오늘은 핸드폰에 얽힌 진실과 거짓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우리의 뇌, 생활 습관, 심지어 사회 문제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새롭게 느끼셨을 겁니다. 핸드폰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일상 속 진실과 거짓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라는 도시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카르타 하면 보통 승리의 도시라는 뜻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뿌리는 어디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죠? 이름 하나에도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자카르타 이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러 가볼까요? 1. 자카르타 고대부터 불린 이름이었다. 자카르타는 사실 옛날부터 자야카르타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건데요. 자야는 승리라는 뜻이고 까르타는 도시 또는 건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승리로 건설된 도시라는 뜻이 돼요. 이 이름은 자바섬에서 번성하던 고대 왕국들 시절부터 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도 문화와 언어가 동남아시아에 강한 영향을 끼친 덕분에 이런 산스크리트어 이름이 널리 퍼졌답니다. 특히 스리위자야나 마자파익 같은 고대 자바 왕국에서 이 이름이 전략적 의미로 사용됐죠. 2. 자카르타 동남아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다. 옛날부터 자카르타 지역은 동남아시아 무역의 핵심이었어요. 인도, 중국, 아랍 여러 나라와 무역하면서 도시가 크게 발전했죠. 이 승리의 도시라는 이름도 그런 번영과 성공을 기념하는 의미가 컸답니다. 바로 이 무역 네트워크 덕분에 자카르타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멋진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3. 그런데 왜 바타비아라는 이름도 있나요? 여러분 혹시 바타비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사실 자카르타는 16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바타비아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바타비아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 지역에 세운 식민도시 이름인데요. 유럽 사람들의 역사와 연결된 이름이죠. 이 기간 동안 자카르타는 유럽식 도시로 많이 바뀌었고 지역 주민들은 자카르타 대신 바타비아라는 이름을 써야만 했어요. 이 이름 변경이 지역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면 참 복잡한 감정이 들죠. 4.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다시 자카르타로.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공식 도시 이름을 다시 자카르타로 바꿨어요. 이건 단순한 이름 복원이 아니라 식민지 시절의 아픔과 맞서 싸운 독립 정신을 상징하는 일이었답니다. 자카르타라는 이름을 통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다시 찾았고 도시 역시 새로운 시작을 알렸죠. 5. 이름에 담긴 신화와 전설. 자카르타 이름과 관련된 여러 신화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 원주민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자카르타가 평화와 승리의 땅으로 여겨진다고 해요. 또 이슬람 문화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면서 이름과 의미에 약간씩 변형이 생겼는데 그 과정을 통해 자카르타는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도시가 됐답니다. 6. 현대 자카르타 이름이 주는 의미. 오늘날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어요. 이름 자카르타가 가진 승리의 도시 의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이자 희망의 상징이죠.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이름이 지닌 역사적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7.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사실들. 마지막으로 자카르타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일부 사람들은 자카르타라는 이름을 자와 카르타라는 두 단어로 나누어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대요.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다양한 해석과 숨은 의미가 있어 더 흥미로운 도시 이름 이야기가 되죠. 오늘 자카르타 이름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단순한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답니다. 앞으로 여행 가실 때나 뉴스를 볼 때 자카르타라는 이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길 바라요. 다음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도시 이름 이야기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